옛날 부산의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 의신으로 알려진 신비스러운 존재 팔만당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팔만당신은 바다의 수호자로서 어부와 해안 주민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바다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전해집니다. 팔만당신의 이름은 바다의 8만가지 소원과 사연을 들어준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나타나는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올리고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특히 바다가 사나워질 때나 대어가 잡히지 않을 때면 마을 어르신들은 팔만당신을 위해 제단에 정성스레 음식을 바치며 비를 내리거나 바다를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여름 부산의 해상에 극심한 태풍이 몰아치던 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집안에 머물렀고 배는 며칠째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류를 잘 알았던 한 젊은 어부는 매일의 생계가 걱정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심을 들은 마을 장로는 말리며 팔만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어부는 마을의 작은 사당에 혼자 앉아 팔만당신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는 푸르고 빛나는 눈을 가진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젊은 어부에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와 성실함을 익히 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마다 넓고 안전하게 열릴 것이다. 하지만 오직 내가 두려움을 버렸을 때에만 너의 길은 열릴 것이다. 이튿날 아침 어부는 깨어보니 태풍이 기적적으로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배가 뱃길을 잘 타고 대어를 가득 실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팔만당신이 젊은 어부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라 믿게 되었고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여 팔만당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팔만당신의 전설은 지금도 부산이 해안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해신에 대한 믿음과 존경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어부들은 어획의 시작을 앞두고 팔만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들의 배를 깨끗이 닦고 첫 항해에 나섭니다. 팔만당신의 이야기는 부산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산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장생고목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 이 고목은 마을의 한가운데 위치해 언제나 주민들의 관심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약 1000년의 나이를 자랑하는 이 나무는 그 신비로운 모습과 함께 다양한 전설을 품고 있었다. 이 나무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나무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안정되고 위안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 고목을 찾아와 명상을 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설은 장생고목의 예언이라는 이야기였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장생고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마치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곳에 모여 지혜를 빌렸다. 마산의 촌장은 새로운 농작물을 심을지 마을의 축제를 언제 열지 전염병이 돌았던 어느 해에는 모두가 나무 아래 모여 해결책을 찾고자 기도했다. 어느 날 이곳에 한 낯선 여행자가 도착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던 중장생고목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나무 아래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나무에게서 속삭임을 들었다. 잔잔한 바람에 실려온 그 목소리는 마산에 큰 위험이 다가올 것이지만 화합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었다. 여행자는 즉시 이 이야기를 촌장에게 전했다. 촌장은 여행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마을 사람들을 장생고목 아래로 불러 모았다. 촌장과 여행자는 예언을 전했고 경외심이 깊은 주민들은 즉시 나무의 말에 따라 화합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몇 달 후 실제로 마산에는 큰 홍수가 찾아왔다. 강물이 범람하여 마을 전체가 위기에 빠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끈끈한 유대감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 그 이후로 장생고목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에서 마장인들의 희망의 나무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고목은 점점 몸집이 줄어들었지만 마산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장생고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산의 한쪽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 나무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위로와 지혜 그리고 마산이 오래된 민속신앙을 느끼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춘천의 깊은 산속 청평사라는 고즈넉한 절이 있었다. 청평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을 두렵게 만드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평사 근처의 용소 폭포에 사는 도깨비의 전설이었다. 도깨비는 인간 세계와 다른 신비로운 존재로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일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청평사 근처의 도깨비들은 특별했다. 이들은 청평사에서 들려오는 나무향과 부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다. 밤이 되면 도깨비들은 자신들의 본거지인 용소 폭포 아래에서 모여들어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였다. 용소 폭포는 깊고 차가운 소리를 내며 끊임없이 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도깨비들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옛 이야기들을 듣고 지혜와 용기를 갖추고 싶어 청평사를 찾았다. 절에서 수도를 하는 동안 청년은 용소 폭포에 얽힌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엄청난 호기심이 발동하여 폭포 아래 도깨비들이 정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청년은 몰래 청평사를 빠져나와 폭포로 향했다. 폭포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그 소리에 매료되었다.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폭포의 물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그물살에서 도깨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깨비들은 청년을 한번 둘러보더니 웃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가까이 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도깨비 무리의 우두머리가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느냐? 청년은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다. 전 그저 당신들의 세계가 궁금하여 왔습니다. 도깨비 우두머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데 내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청년은 두렵지 않다기보단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끌려 여기에 왔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듣고 도깨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청년에게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나누었다. 청년은 도깨비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 도깨비들은 청년의 진솔 한가임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날부터 청평사 근처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청년은 도깨비와의 인연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청평사로 돌아와 더욱 정진하였다. 도깨비들과 나눈 비밀스러운 만남은 청년에게 큰 힘과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 이후 용속폭포는 전보다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는 도깨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청년과 도깨비의 만남은 전설로 남아 춘천의 오래된 신앙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된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한평의 깊은 숲속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리 잡은 곳에는 오래된 돌 하나가 놓여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돌을 거북이 바위라고 부른다. 이 돌에 얽힌 전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마을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봄날 한평의 한 시골 마을로 서울에서 유학하던 한 학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학자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늘 학문 연구에 침잠하며 새벽까지 공부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무리한 공부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그는 자연을 벗하며 쉴 곳을 찾아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민수가 한평에 돌아왔을 때 마을은 봄을 맞고 있었고 온갖 풀과 나무가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수는 매일같이 한적한 산책을 하면서 점차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숲속에서 의문의 돌을 발견했다. 그 돌은 마치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에는 그 돌의 형상에 서절문 시절의 보루한 학포가 떠올랐다. 민수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거북이 바위를 찾아가더를 어루만지며 몸과 마음을 가라앉혔고 기묘하게도 방문할수록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있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소문이 퍼져나갔고 모두가 그 거북이 바위를 찾아와 자신의 소원을 비는 일이 잦아졌다. 마을을 지키던 노인은 이 모습을 보며 어딘가 모르게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마을을 지키면서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접해왔는데 이 거북이 바위의 전설 또한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돌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강한 믿음을 갖게 했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용기와 안식을 얻었다고 했다. 전설에 따르면 예로부터 그 거북이 바위는 사람들이 고충과 병마를 치유해주는 신성한 힘이 있는 돌이라고 전해진다. 수백 년 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밭이 말라가고 있을 때 마을 촌장이 그 돌 앞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비가 내렸다고 한다. 그 후로 마을 주민들은 이 거북이 바위를 신성한 대상으로 여겼고 매년 봄이 시작되면 마을의 번영과 안전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 이 이야기는 전해 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한평에 전해 내려오는 영험한 전설로 자리 잡았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민수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다시 서울로 공부하러 떠났다. 하지만 그는 고향과 그 신비로운 거북이 바위를 늘 그리워하며 때때로 한평을 찾아가 들러보곤 했다. 이렇게 한평의 거북이 바위는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주민들에게 삶의 위안이 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전설로 계속해서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그 거북이 바위를 찾아와 간절한 소원을 빌며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두대간 깊숙한 산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장수마을로 불렸는데 그 이름처럼 주민 대부분이 오래 살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 장수의 비밀은 아무도 모른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마을에는 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12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를 찾아와 장수의 비법을 물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웃음만 지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매년 4월이면 노파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마을에는 이 노파와 관련된 오랜 전설이 있었는데 그녀가 젊은 시절 산에서 신비로운 뱀을 만났다는 이야기였다. 그 뱀은 보통 뱀과는 달리 온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고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다. 노파가 그 뱀에게 구애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뱀은 노파에게 자신과 평생을 함께하며 장수를 약속하겠다고 했다. 많은 고민 끝에 노파는 젊음을 유지하는 대신 뱀과의 계약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노파는 매년 뱀이 사는 동굴에 찾아가 뱀 신에게 제물을 올리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 장수 계약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비밀로 노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었다. 어느 해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그 노파를 지켜보기로 했다. 노파가 산길을 따라 사라지자 젊은이는 몰래 그녀를 따라갔다. 숲이 짙어지는 곳에 이르자 그는 노파가 거대한 바위 아래에 다다르는 것을 보았다. 바위 아래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고 그곳은 한눈에도 신령한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다. 젊은이는 숨을 죽이고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노파는 동굴 앞에 재물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빛이 번쩍이며 전설 속 뱀이 나타났다. 거대한 몸체를 가진 뱀은 꿈틀거리며 노파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머리 위로 고개를 숙였다. 뱀의 금빛 눈은 주변을 비추었고 마치 천둥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구려. 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그대를 보호할 것이오. 젊은이는 이 장면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 마을의 장수 비밀은 단지 자연의 산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계약이 마을 사람들의 생명 길이를 늘려주는 대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냐면 이를 알게 되는 순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러 노파는 세상을 떠났고 마을의 장수 비밀 또한 그녀와 함께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장수 마을은 그 비밀 속에서 여전히 오래 산다는 소문만을 남겼다.